고요한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밤의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잠겨들곤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사건은 27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차분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홍익대 3학년 조중필 씨는 도서관을 나와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귀가길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그곳 화장실에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칼에 여러 차례 찔려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믿기 힘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는 피해자 말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미국 국적이었는데 한 명은 17살의 아서 패터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18살의 에드워드리였습니다. 이 둘 중에 범인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소한 시비나 다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전혀 상호작용이 없던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바로 안으로 들어갔고 이 2사람과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은 1층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도 계속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호작용이나 시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칼로 찌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었습니다. 마치 멋진 걸 보여줄게라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였던 거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미군 범죄수사대 CID에서 이 2사람을 조사하고 패터슨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했을 때 패터슨 같은 경우는 옷을 비롯해서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반면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셔츠 앞뒤로 소량의 피만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도 계속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호작용이나 시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칼로 찌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었습니다. 마치 멋진 걸 보여줄게 라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였던 거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미군 범죄수사대 CID에서 이 2사람을 조사하고 패터슨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했을 때 패터슨 같은 경우는 옷을 비롯해서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반면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셔츠 앞뒤로 소량의 피만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 즉 칼이 원래 패터슨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었고 범행 이후 패터슨이 그 칼을 하수구에 버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런 증거인멸과 혈흔의 특성 때문에 미군 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단계에 가서 이 기소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패터슨이 갖고 있던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에드워드리를 범인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에드워드리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 결론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내세운 몇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9번이나 찔리면서 저항 흔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위에서 아래로 찌른 상처가 많아서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터슨은 피해자보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반면 에드워드는 180cm에 105kg으로 키도 크고 거구였죠.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때문입니다.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거짓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 에드워드에게서는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로만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패터슨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다음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반면 에드워드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2심에서는 20년형을 받지만 3심에서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대법원은 에드워드리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죠.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재판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패터슨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검사가 이틀 동안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이틀 사이에 패터슨은 1999년 8월 유유히 미국으로 출국해버립니다. 계속 연장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신청하는 것을 놓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1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개봉하고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사람들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에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되고 결국 패터슨이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것은 2015년입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당시 36살이 된 아서 패터슨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합니다. 송환된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에드워드리가 살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시 패터슨을 재판할 때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혈흔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햄버거 가게 화장실 구조와 남아있던 핏자국 사진을 분석한 결과 패터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패터슨의 주장대로 그가 세면대 우측에 서 있었다면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핏자국이 중단된 지점 없이 쭉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송환된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에드워드리가 살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시 패터슨을 재판할 때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혈흔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햄버거 가게 화장실 구조와 남아있던 핏자국 사진을 분석한 결과 패터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패터슨의 주장대로 그가 세면대 우측에 서 있었다면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핏자국이 중단된 지점 없이 쭉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가 세면대 오른쪽과 세면대 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패터슨은 자신이 찌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졌고 자신은 피해자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가 많이 묻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로 찔린 외상이 너무 심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패터슨의 말대로 피해자를 밀쳤다 해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세면대에 혈흔을 남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패터슨이 칼을 하수구에 버린 증거인멸 행위는 통상적으로 범인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도의 이태원 살인 사건은 다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했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내려진 판결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패터슨을 살인죄로 인정했지만 에드워드리 또한 살인의 공모자로 인정했습니다. 에드워드가 패터슨에게 아무나 가서 찔러봐라 라고 부추겼던 살인교사 의도가 인정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 라고 표현했던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살인방조 혐의도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리는 이미 재판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양형을 받았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범인들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분명 범인이 둘 중 한 명인데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죠. 전형적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채로 남은 이 사건은 유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공범이 저지르는 범죄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공범의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 공범이 있습니다. 강도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금품을 갈취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공범 간의 갈등은 주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집니다. 공범이 시간이 지나 자백하여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잡혔을 때 서로 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화 저수지의 개들에서처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 이유죠. 사실 수사기법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한 명을 잡으면 공범의 친구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대가로 뭔가를 주는 식으로 대부분 다 감형시키거나 낮은 조건에서 합의를 끌어냅니다. 공범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분산 때문에 공범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흉악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흉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몰개인화, 디인디비주에이션라고 합니다.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집단 속 익명성에 기대어 내가 하는 행동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평소에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때리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요즘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 폭력성도 이 몰개인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아픈 기억을 다시금 되짚어 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와 미래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에 귀 기울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밤의 미스터리였습니다.